그날 아침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게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빛은 아직 겨울을 다 보내지 못한 듯 차갑고 희미했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운 채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려고 하면 머리 한가운데서 둔탁한 통증이 꽝 하고 울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머릿속 어딘가에서 누군가 망치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두드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상하네.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지만 그 말조차 머리를 흔드는 것 같아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런 두통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머리는 자주 아팠고 허리는 늘 쑤셨고 무릎은 비 오는 날마다 날씨를 먼저 알려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두통은 조금 달랐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아픈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있으면 더 아팠습니다. 가만히 누워 있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점점 속을 긁어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불을 걷는 동작 하나에도 머리가 흔들리자 눈앞이 잠시 하얘졌습니다. 이건 병원에 가야겠구나. 그 생각이 스쳤지만 곧바로 이어지는 생각은 언제나 그렇듯 다른 쪽이었습니다. 괜히 호들갑 떠는 건 아닐까? 조금 지나면 낫지 않을까? 병원 가봤자 약만 주겠지. 노인에게 병원이란 필요하지만 귀찮은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날은 버티기엔 조금 무리였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딸에게 전화할까?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은 요즘 바빴고 사위는 마침 쉬는 날이라고 전에 들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화 연결음이 몇 번 울리고 사위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예, 장인어른. 목소리는 예의 바르고 깔끔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아침부터 머리가 좀 아파서 말이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정적 속에서 나는 괜히 말을 꺼냈나 싶어 다시 덧붙였습니다. 괜찮으면 병원에 좀 같이 가줄 수 있겠니? 사위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말했습니다. 아, 병원이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이미 미안해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부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노인이 된다는 뜻이었고 나는 그 사실이 늘 불편했습니다. 멀지는 않습니다. 동네 내과인데 사위는 잠시 더 있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그 말에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다.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나는 외투를 챙기고 집 앞에서 사위를 기다렸습니다. 차가 도착하자 사위는 차 문을 열어주었고 나는 천천히 몸을 숙여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차 안은 깔끔했습니다. 새 차 냄새는 아니었지만 정리된 냄새, 젊은 가장의 냄새가 났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라디오는 낮은 볼륨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머리는 여전히 아팠고 차의 작은 진동에도 통증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편안해서가 아니라 어쩐지 낯설어서 나는 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고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니까 스트레스도 조심하시고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스트레스라, 노인에게 스트레스가 어디 한두 가지인가. 진료를 마치고 다시 차에 올랐을 때 사위는 차를 출발시키며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연료비 좀 주셔야겠어요. 그 말은 차 안에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마치 별것 아닌 이야기인 것처럼. 그러나 그 말이 내 귀에 닿는 순간 내 머리의 통증은 조금 다른 형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두통보다 조금 더 깊은 어디선가 서늘한 느낌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폐 한 장을 꺼내 사위에게 건넸습니다. 10,000원짜리였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은 예의 바르고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나는 결심하게 됩니다. 20,000원 한 장이 단순한 연료비가 아니라는 것을, 20,000원 한 장이 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기대었다는 증거라는 것을, 그리고 이날 이후 나는 내 재산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그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는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엔진 소리가 꺼지고 차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아까 병원으로 갈 때와 같은 차 안이었지만 공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나는 조수석에서 잠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내려야 했지만 몸보다 마음이 먼저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사위는 운전석에서 핸들을 정리하듯 살짝 만지며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고생했다. 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인사인지 작별인지 스스로도 헷갈렸습니다. 사위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 말투는 늘 그랬듯 공손했고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공손함 속에는 어떤 거리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나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차는 곧바로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미련도 없이 앞으로만 나아갔습니다. 나는 차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아까와는 다른 통증이었습니다. 약으로도 가라앉지 않을 통증이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외투를 벗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지갑을 열어보았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이 사라진 자리에 공백이 보였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즘 물가에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10,000원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10,000원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건넨 마지막 기대였습니다. 나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젊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병원 갈 일이 있으면 차에 태워 말없이 데려다 주던 날들, 연료비를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돈을 받는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가장이었고 부모였고 당연히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부탁하는 사람이 되었고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소리 없이 왔습니다.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고 아무도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나이가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어제 병원 다녀오셨다면서요?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진짜였는지 형식이었는지는 굳이 구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응, 별일은 아니더라.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딸은 안도한 듯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요즘 병원 가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나는 잠시 말을 고르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연료비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딸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곤란해야 할 얼굴,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할 얼굴. 나는 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집 등기, 땅 문서, 보험 증서, 통장 사본. 예전에는 그 서류들이 든든했습니다. 내가 아직 가족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남아있다는 증거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 서류들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계산되는 건 아닐까?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부담으로 생각하지는 않을까? 생각은 끝없이 이어졌고 그 끝에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돈과 이동과 병원 문제만큼은 내 손으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조용히 재산을 정리하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미리 나눠주지도 말고 그저 필요 없는 것은 처분하고 필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 끝까지 관리하자. 그 결심은 분노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운함에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노인이 된다는 것은 이해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처음으로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머리의 두통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결심이라는 것은 대단한 순간에 번쩍하고 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린 결심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어제와 같은 하루를 살지 않겠다는 작은 방향 전환이었을 뿐입니다. 아침을 먹고 나는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 문을 여는 순간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 동네 은행은 수십 년을 같은 자리에 있었고 나는 그보다 더 오래 이 은행을 드나들었습니다. 창구 직원은 나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그 한마디에 나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아직은 나를 번호가 아니라 사람으로 불러주는 곳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고마웠습니다. 나는 통장 정리를 부탁했습니다. 여러 개로 흩어져 있던 통장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녀분들께 미리 나눠주실 계획이신가요? 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아닙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아직이라는 말 속에는 많은 뜻이 들어 있었습니다. 줄 생각이 없다는 뜻도 아니었고, 영원히 혼자 가지겠다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금은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은행을 나와 부동산 앞을 지나쳤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곳이었지만 그날은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유리문 안쪽에는 매물 안내지가 가지런히 붙어 있었습니다. 가격, 평수, 입주 가능일 모두 숫자와 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사람들의 인생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문 앞에 서서 숨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나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이십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집 하나 정리하려고요. 그 말은 생각보다 쉽게 나왔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연습해온 말처럼 사장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노인들이 이런 결심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이미 수없이 봐왔기 때문일 겁니다. 급하신 건 아니시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사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고마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딸의 집 근처를 지나쳤습니다. 일부러 멀리 돌아온 것도 아니었고 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길이 있었을 뿐입니다. 문득 사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연료비를 말하던 그 표정, 미안함도 당연함도 아닌 아주 담담한 얼굴, 그 얼굴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연료비를 받는 것이 이상한 일도 아닐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 사실이 내게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그 생각이 마음 깊숙이 자리를 잡자
다른 생각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렇다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살아야지. 적어도 돈 앞에서는 초라해지지 말자. 그날 이후 나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은 택시를 탔고 약은 내 손으로 챙겼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하기 전에는 반드시 2번 생각했습니다.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습관인가.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전화는 걸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며칠 뒤 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왜 연락이 뜸하세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일 없다. 그냥 좀 바쁘다. 노인이 바쁘다는 말은 대부분 거짓이지만 그날의 나는 조금 달랐습니다. 마음이 정리되느라 바빴습니다. 딸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사위가 실수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많은 말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다 괜찮다. 그 말은 용서도 아니었고 포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내 삶은 내가 정리하겠다는 그날 밤 나는 서류 봉투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겉면에는 아무 글씨도 쓰지 않았습니다. 안에는 조금씩 정리된 내 인생의 조각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만 이 정리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변화를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을 줄이면 표정이 달라지고 발걸음을 줄이면 관계가 느슨해집니다. 나는 조용히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주변은 이미 눈치를 채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사위였습니다. 어느 날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인어른, 요즘 병원은 잘 다니세요? 그 질문은 뜬금없어 보였지만 나는 그 속에 담긴 기색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요즘은 부탁이 없지? 그런 물음표가 전화기 너머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응, 택시 타고 다닌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위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 웃음은 편안함인지 당황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이후 사위의 말투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전보다 더 공손해졌고 이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마치 선을 다시 그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처럼. 다음은 딸이었습니다. 딸은 더 빠르게 느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변화를 느리게 느끼지만 자식은 부모의 변화를 아주 빠르게 느낍니다. 아버지, 집 정리하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나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응, 조금씩. 딸은 숨을 한 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왜요? 그 한마디에 나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왜냐는 질문은 늘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이유가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생의 이유는 대부분 여러 겹으로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미리 정리하는 거다. 딸은 납득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저희한테 서운한 거 있으세요? 그 질문은 조심스러웠고 딸 나름이 용기였을 겁니다. 나는 그 질문 앞에서 아주 오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서운하지 않다. 그 말은 절반은 진실이었고 절반은 거짓이었습니다. 서운하지 않기보다는 깨달았다고 하는 게 맞았습니다. 이제 나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깨달음. 딸은 그 말을 완전히 믿지 않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또한 어른이 된 자식의 선이었을 겁니다. 며칠 뒤 사위와 딸이 함께 집에 찾아왔습니다. 예고 없는 방문이었고 나는 조금 놀랐습니다. 사위는 들어오자마자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그때는 제가 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때라는 말에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장면을 떠올리고 있는지. 연료비 말입니다. 그 말은 아주 작게 나왔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사과는 늦었지만 형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간은 많은 것을 바꿔놓은 뒤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사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나는 한 가지를 배웠다. 딸과 사위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호의에 의지하며 살면 안 되겠다는 걸. 그 말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설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선언이었습니다.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딸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저희는 가족이에요.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는 거다. 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그 조용함이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서랍을 열어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상당 부분 정리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복수가 아니라
자리 비었습니다. 정리는 끝을 향해 갈수록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버릴 것과 남길 것을 나누는 일이 쉬웠습니다. 쓰지 않는 물건, 오래된 옷, 기억조차 흐릿한 가구들. 하지만 마지막에 남는 것들은 대부분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사진, 편지, 손때 묻은 서류 봉투 하나. 나는 책상 앞에 앉아 그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시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 적어준 이름 연습장, 딸이 초등학교 때 쓴 편지, 아빠 나중에 커서 꼭 효도할게요. 그 글씨는 비뚤비뚤했고 맞춤법도 틀렸지만 그 안에는 계산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다시 조심히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건 정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을 보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특별히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올 것이 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은 젊은 부부였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며 햇볕이 좋네요. 동네가 조용하네요. 말했습니다. 그 말들이 이 집에서 내가 살아온 수십 년을 대신하는 것 같아 조금 쓸쓸했습니다. 계약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내 손은 조금 떨렸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이 집은 이제 내가 아닌 누군가의 삶을 받아들이게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집을 나오며 나는 마지막으로 문 손잡이를 만졌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 익숙했던 촉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집까지 정리하실 줄은 몰랐어요. 목소리에는 놀람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직 살 때는 정해두셨어요?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작은 데로 옮길 거다. 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희랑 같이 사는 건 어떠세요? 그 질문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나 역시 그 질문을 기다려왔는지 아니면 피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아니다. 딸의 숨이 전화기 너머에서 멈추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서로 편한 거리가 있는 게 좋다. 그 말은 차갑지 않게 말하려고 애썼지만 결국 단호했을 겁니다. 딸은 울음을 삼키듯 말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혼자서 외롭지 않으세요?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이 무섭지는 않다. 의지하다가 실망하는 것보다 훨씬 조용하니까. 그날 전화를 끊고 나는 탁자 위에 10,000원짜리 지폐를 올려두었습니다. 은행에서 바꿔온 새 지폐였습니다. 그날 사위에게 건넸던 그 10,000원과 똑같은 금액. 하지만 의미는 전혀 달랐습니다. 20,000원은 누군가에게 주기 위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나 스스로에게 기억시키기 위한 표식이었습니다. 이 선을 잊지 말자. 이 금액에서 마음이 무너졌다면 그 이상은 더 무너질 수 있다. 나는 그 지폐를 다시 지갑에 넣지 않았습니다. 서랍 안 가장 깊은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랍을 천천히 닫았습니다.